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약 총론에서는 우리가 각종 매매니 임대차니 교환계약이니 각종 계약 쓰고 있는 법률 용어들, 공통 용어들을 정리하는 데다. 그 중에 이제 법률 용어가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보통 그냥 이 항변권 빼고 그냥 동시행 주장한다. 동시행 주장한다. 이렇게 하고도 이 말 빼기도 해요. 이렇게요. 법 좀 봐볼게요. 동시항변권의 용어는 언제 쓰는 용어나 보세요. 쌍모계약. 쌍모계약에 뭐라 했으면 제가 계약이 체결된 후에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 그냥 매매계약 생각하자고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의무를 져야죠. 쌍모계약에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이건 매수인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상대방 나한테 의무를 제공할 때까지, 그럼 뭐 예를 들면 매수 입장을 보면요, 매도인이 매매한 목적물을 나에게 명도해 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함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 매도인 입장에서 볼게요. 매수인이 그래, 잔금 치른 날, 아이고 제가 잔금 마련이 안 됐습니다, 매도인 씨.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약속한 계약 날짜니까 일단 등기 넘기시죠? 안 넘겨요, 매도인이? 안 넘기죠. 나 네가 잔금 칠 때까지는 매매한 부동산에 등기 관련서로 일체 교부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이게 동시항변 정한다는 거. 같이 하자.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그 이행기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이행기가 뭐냐? 보세요. 상대방이 변제 있지 않을 때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생활 때 선행 의무라고 해요. 선행 의무. 선행 의무자는 동시 이행의 항변을 이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됐는데 중도금을 한번 치르기로 했어요. 자, 5억에 사업 팔기로 하자. 계약금 5천 걸고 2억 원은 8월 1일 날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9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하자라고 7월 1일 날 계약 맺었어요. 그럼 중도금 치른 날은요, 매도인은 의무가 없는 거죠. 아직 매도인은 잔금 치는 날 이행기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은요, 매수인 선행 의무가 있는 거야. 응? 매수인이 중도금,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중도금 치른 날은요, 매도인은 아직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무를 제공할 날이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선행 의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아무 조건 없이 중도금 치러야지. 중도금 치러 나가서 매도인 씨, 오늘까지 총 매매 대금의 절반이 넘어가니까 이전님께 필요한 절반을 내놓을 때까지는 나 중도금 지급 거절합니다. 그럼 내가 중도금 치르는 거와 매매한 부동산에 이전에 필요한 절반을 교부하는 것부터 같이 할 겁니다. 매도인이 뭐래요? 일단 중금 치르세요. 잔금 치는 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매수인 중금 치러 나가서 매도인 보고 당신이 뭐뭐 할 때까지는 나 중금 못 치러.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냐? 상대한 매도인의 이행기는 잔금 치는 날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중금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럼 선행 의무자는 매수인 중금 치르면서 매도인한테 동시함을 정한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잔금 치는 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행기에 잔금 치는 날이에요. 매도인의 이행기는. 이때는 아무 조건 없이 해야지. 중금 치러 나가서 매수 동시에 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요. 자,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얘기는 어려워요. 이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다. 그럼 한두 가지 얘기 해볼게요, 제가요. 알듯 말듯 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 동시항변권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한 문제냐? 일단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야. 편무계약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지,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일방만 의무를 지는 편무계약, 이 편무계약에서는 동시항변 취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 쌍무계약에서도 뭐라 부르는 거냐? 이 쌍무계약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행상의 견연성이라 불러요. 이 동시항변 견연성. 자, 법률용어인데 1번 한자 용어예요. 견연성 그러면 연관성, 무슨 연관성. 뭔가 이행할 때 하는 얘기, 이행할 때. 응?
그러면 이행할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언제 하나 보세요. 상대방은, 쌍문은 서로 의문을 지는 건데, 상대방은 나에게 자기 의무를 나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에게 이행을 청구해 온 거야. 이행해달라 청구해 온 거야. 청구해 왔을 때, 이 사람이 네가 네가 이행 청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매도인 저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에게 잔금을 요구한 거야. 오늘 계약서 잔금 치는 날입니다. 등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줄 테니까 잔금 치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매수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할 때까지는 이전 등기 필요한 교부할 때까지는 나 잔금 지급 거절한다. 뭘 주장하는 거야? 매수인이 지금. 매수인 동시에 이행이 항변권 주장하는 거예요. 같이 이행하자.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에게 이행을 요구했을 때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동시 이행의 항변권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 언젠가 그 다음날 상대방이 이전에 필요해서 다 준비해서 왔어요. 상대방이 동시에 영원히 주장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나에게 그러다가 이제 이행을 제공하면 이전에 필요해서 제공하면 나도 근데 동시에 주장하면 안 되죠. 나도 내 의무를 제공해야죠. 이것이 세상 살아갈 때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 주장하는 것을 동시에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용어만 보면 돼요. 구체적인 이런 학문적 용어들은 이 다음에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때 써먹는 거구나. 우연부담이라는 말 봐보세요. 요건 좀 기초강의지만 개념을 잡아놓고 가야 돼요. 이 동시항변권은 이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판례도 많고. 자, 이제 우연부담이라는 용어. 듣는이 처음 듣는 용어일 거예요. 우연부담. 자, 법용어인데. 그럼 우연부담이란 말 뜻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글로 써져 다 우리말인 줄 알아요? 내가 책을 읽으면 한글로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된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글로 됐다가 다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굿모닝. 한글로 써있지. 이게 우리말입니까? 미국말이지. 영어를 아니까 굿모닝의 뜻을 아는 거지. 한글로 써져도 다 우리말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우연부담. 1번이 한자 용어를 그대로 음만 따다 넣은 거예요. 음만 따다가. 이거 1번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우연부담이란 말이 뭐냐? 우연부담만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 손해를 모두 감수하는 자. 손해 보는 사람.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보는 사람을 우연부담 진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연부담의 용어는 언제 쓰는 용어 봐세요. 자,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날에 건물 매매 계약 체결됐어요. 건물 매매 계약이. 건물 매도인이 갑이에요. 건물 매수인이 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3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라고 계약 쓴 날이 7월 1일이야. 물론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치렀어요. 관행에 따라서.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8월 1일 날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이 잔금 치른 날을 한 법학에서는 얼마입니까? 잔금이 2억 7천이잖아요. 이 잔금 치른 날을 항상 법학에서는 이행기라 불러요. 이행기를 8월 1일로 정했어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성립이 된 거예요. 지금 성립했어요. 성립한 후에 근데 이게 7월 20일 날 잔금 치기 한 열흘 전날 이 매매한 건물이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돼 버렸어요. 불나서 없어졌어요. 이런 불능을 뭐라 부르냐? 후발적 불능이라 불러.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은 원시적 불능.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은 후발적 불능이라 불러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매매한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됐잖아요. 이런 불능을 후발적 불능이라 불러요. 그러면 우연부담의 말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일단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행이 불가능해졌더라.
이때 쓰는 용어예요. 이때. 여기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불이 왜 났느냐? 불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쌍방의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쌍방의 잘못 없이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 후발적 불응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천재지변. 벼락 맞았어요. 벼락. 장마대 태풍 불어와서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요. 이건 매도인 잘못, 매수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또는 제3자의 과실로. 매도인 잘못, 매수인 잘못도 아니에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옮겨 붙었어요. 빌라 연립을 매매했는데 매도인이 불 낸 게 아니라 옆집에 불이 나서 불이 옮겨 붙은 거야. 산불이 옮겨 붙은 거야. 또는 이거 외딴 곳에 있는 펜션 별장인데 지나가던 등산객이 담뱃불 버려갖고 불 난 거예요. 이건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쌍방의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랬을 때 모든 손해는 누가 봐야 되는 거냐? 이 손해보는 사람을 우연부담 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민법은 누굴 택하느냐? 이 매도인이 다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매도인이. 그럼 어떻게 감수하나 보세요. 그럼 7월 20일 날, 7월 30일 열흘 전날 천재지변으로 이 매매 목적물이 벼락맞아 불나버리면, 매도인이 모든 위험부담을 져야 돼요. 그럼 받은 계약금은요, 3천만 원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은 다 누가 진다? 매도인이 지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이 위험부담 진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럼 받은 건 계약금 돌려주고, 잔금 못 받잖아요.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은 다 누가 진다? 매도인이 진다. 이 다음에 이 매도인을 채무자라 불러요. 채무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하기 뭐냐? 이 위험부담 용어가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감수하는 위험부담 친다 얘기하는데 이 문제 언제 발생한 것이냐? 계약이 성립한 후에 이런 일로 이행 불가해졌을 때, 후발적 불응이 됐을 때, 또 누구 쌍방의 잘못 없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삼적하실 이런 벌어졌을 때 모든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진다.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자, 이 다음에 이거 굉장히 재밌게 배울 거예요. 위험부담이라는 용어도 잘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 우리가 동시항명권 위험부담. 이때 쓰는 용어다. 후발적 불능. 매매한 목적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됐을 때 모든 손해는 매도인이 진다. 그럼 위험부담 진다라 부른다는 거. 자, 말뜻만 하면 돼, 이렇게요. 자, 이런 얘기고, 여기 보면요. 자, 문제는 요 3자랑 계약이라는 얘기가 참 어려워요. 요거. 그렇지만, 용어는 잡아놓고 가야 돼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파트인데, 이 3자랑 계약에서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3명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가 3자랑 계약이냐? 이런 게 3자랑 계약이라 불러요. 예를 들면, 생명, 보험계약, 또는 무슨 운송계약, 하다못해, 이렇게 상갓집에, 또는 잔치집에 꽃을 배달시키는 거야. 꽃 배달 계약. 이런 것들을 3자를 위한 계약이라 불러요. 그럼 3자 계약 특징이 뭐냐? 3자 계약 특징은 계약 맺는 이 계약 당사자와 계약 맺는 사람이에요. 계약 맺는 사람과 이 권리, 이 계약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이게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3자랑 계약은 원래는요, 두 개의 법률 관계로, 처리해야 될 것을, 원래 법률관계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의 법률관계 처리해야 될 것을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신속성, 또는 어떤 법률관계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두 개를 처리해야 될 것을 하나의 법률관계로
이 처리시키는 것을 3절 계약이라 불러요. 원래 두 개의 법률 문제 처리가 하나 처리해버리는 거. 자, 이런 게 대표적인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생명보험 한번 가입해 보자고요. 자, 홍 씨가 이 보험회사랑 보험 결정이 됐어요. 다달이 몇십만 원씩, 50만 원씩 납입하다가 가입 기간 내에 가입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5억 원을 지급하겠다. 사망하면 좋습니다. 돈 찍었어. 그럼 계약은 누가 맺는 거예요? 홍 씨랑 여기 계약 맺는 보험회사랑. 그러면 둘이 계약 쓴다고요. 요거는 기본 계약 관계는 홍 씨가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가입기간 정말 사망했어요. 보험 앞에서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보험금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그럼 다시 홍남기의 처라든가 자식의 상속인에게 이렇게 지급된 걸 다시 상속을 통해서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보험금이 이렇게 지급되고 사망한 사람한테 다시 서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그럼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계약서에 보험금 수령권자는 처자식이라고 딱 정해놔요. 그럼 만약 사망하면요. 보험금 이렇게 줄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계약은 얘네 둘이 맺는 거야.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는 거야. 하지만 그 효과 누가 누리는 거야? 계약 당사자의 홍 씨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리잖아. 이렇게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급하면 간편하잖아요. 이렇게요. 생명보험 계약 두 개를 하나 처리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홍 씨가 수출업자예요. 미국에 있는 수입업 스미스랑 무역 거래 계약을 맺었어요. 좋다. 그 조건에 내가 수입하겠다. 오케이. 그 조건에 내가 이 물을 팔겠다. 보내라. 그러면요. 한국 수출업자가 운송에 찾아가서 운송 계약을 맺어요. 한진해 운에 찾아서 운송 회사예요. LA까지 냉동 컨테이너 3개 보내는데 운임이 얼마냐? 컨테이너 하나에 3,000불이다. 그럼 3개면 9,000불에 오케이. 운송해 주기로 했어요. 도장 찍자. 그럼 운송 계약은 수출업자 홍 씨와 운송에 이렇게 맺는 거예요, 이렇게. LA까지 언제 도착시키기로 하자. 운임은 9,000불로 하자.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얘가 태평양 건너가서 LA 도착했어요. 그럼 원래 물건 누가 받는 거야? 홍 씨가 비행기 타고 와서 자기가 기다리고 지가 받아야죠. 지가 받아서 이거 넘겨줘야 되잖아요. 원래는요.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운송에 맺으면서 LA 도착하면 얘한테 그래요.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뭘 하나 발급해달라 그래. 화물 상한증, 선화증권. 이 배에 선적돼 있는 그 증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한테 보내요. 언제 도착했다니까 DH표를 보냈어요. 매번 도착할 테니까 이 운송자 제시하면서 물건 달라면 넘겨줄 거야. 그럼 물건 누가 넘겨받는 거야? 이거 받는 거죠. 이거 받는 거잖아. 이렇게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개를 갈고 하나 딱 처리하면 간편하잖아요. 이게 3절한 계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송계약, 생명보험계약,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홍 씨지만 보험금 수령은 홍 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처자식이 하는 거고, 운송계약 홍 씨가 맺지만 미 LA 도착한 운송부는 홍 씨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스미스가 찾아가는 거. 응? 이게 신속하고 간편하잖아요.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 이때 수출업자 홍 씨요. 이 사람을 요약자라 불러요. 요약자. 계약 맺는 사람이죠. 요약자. 그럼 여기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운송을 넘겨줘야 되는 운송회사. 여기 운송회사. 아까 좀 전에 운송회사 있었잖아요. LA 도착하면 물건 넘겨줄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를 낙약자라 불러. 낙약자. 일본 한자 용어예요. 요약자, 낙약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처자식. 운송 넘겨받는 미국에 있는 스미스. 이런 사람 뭐라 부르냐? 이런 사람을 수익자라 불러. 수익자. 수익자. 이렇게 불러. 용어가. 그럼 여기에 보험금 수령하는 처자식. 미국 스미스. 직접 물건 다이렉트로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뭐라 쓰기도 하냐 봐요.
이 요약자를 같은 말이에요. 요약자를 채권자라 불러요. 채권자. 보험계약 맺는 사람, 운송계약 맺는 홍씨를 채권자. 이 보험회사, 운송회사를 채무자라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왜 채무자입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운송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꽃배달 계약 맡기면요. 꽃값은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나에게 배달하라는 게 아니라 주소 적어줘. 2억부터 배달해달라. 그러면 배달해줄 의무가 있잖아. 꽃가게. 여기를 나에게 채무자라 불러요. 그러니까 수익자, 이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3자라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자, 용어 먼저 써보자. 보험을 생명보험 가입하는 한국의 수출업자 홍씨를 우리가 요약자 또는 채권자라 부르고, 그 운송회사, 보험회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운송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꽃을 배달해줄 의무가 있는 꽃가게, 이런 데를 낙약자라 불러요. 낙약자 또는 채무자라 불러요. 채무자. 그 다음에 보험금 수령하는 처자식, 미국에 있는 스미스, 꽃 배달받는 사람을 우리가 수익자라 불러요. 수익자. 다른 말로 제3자라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용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 그림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림을. 이 그림을 글로 쓴단 말이에요. 이때 이 운송계약 맺을 거 아니에요. 보험계약 맺을 거 아니에요. 꽃배달 계약 맺잖아요. 둘이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법률용어로 보상관계라고 불러요. 얘네들의 관계. 보상관계. 요약자, 낙약자의 관계를 법률용어로 보상관계라고 불러요. 일본식 한자 용어인데 왜 보상관계라고 이름을 줬을까 생각해보니까 얘가 여기다가 사망한 보험금을 지급해요. 꽃을 배달해요. 예를 들면 운송을 넘겨줘요. 그럼 얘부터 뭔가 보상을 받아. 뭘 받아요? 운임을 받아. 보험료를 받아. 꽃값을 받아. 뭔가 보상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상관계. 몰라요?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는 무슨 관계? 보상관계. 용어니까 이건 무슨 논리가 아니니까요. 이때 한국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보험에 가입하는 홍남기와 보험을 지급받는 처자식 가족 또는 꽃을 배달받는 사람,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수익자 관계, 이 둘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불러요. 보상관계, 대가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이렇게 불러요. 용어가 지금 5개가 나왔네요. 일단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뭘 배우기 위한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보험에 가입한 홍씨와 보험회사 관계를 보상관계. 또 홍씨와 보험을 지급받는 가족의 관계를 대가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이 용어 연습하셔야 돼. 이 용어들이 사실 할 때 우리가 안 쓰는 용어라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들어보면요. 듣는 이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더딥니까?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3자란 계약, 그러면 생명보험 가입하는 거, 또는 수출업자가 운송계약 맺는 거, 꽃배달 계약 맺는 거, 이런 것을 3자란 계약이라 부른다.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용어 연습하셔야 돼.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논리가 있으면 논리대로 이해하지.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파트를 배우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쓸 줄 알아도 이 파트는 이제 반은 끝나는 거예요. 50%는. 요게.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관계,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관계, 얘 권리가 뭐가 있고, 얘 권리는 뭐가 있고, 얘 권리는 뭐가 있다. 이런 거 다 상세 배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용어를 먼저 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용어를 먼저 쓰는 거. 이 자체가 어려워요, 이미.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봐주시고. 이 3자란 계약도 이 다음에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물론요. 이렇게 보면 전 법률관계 쭉 나왔어요. 이렇게 그림 나왔네요. 계약의 소멸 파트인데 언젠가 성립한 계약은 소멸해요. 소멸.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서 안 그렇지. 요게 이제 계약의 발생, 계약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교차 청약에서 계약이 발생하기도 하고,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걸 먼저 배우는 거야, 사실 총론에서.
계약 발생했다면 이 계약의 효력을 배워요. 계약의 효력. 이 성립한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효력. 이 효력 파트를 들어가면 뭐 동시행의 항변권이 어떻고 예를 들면 우연부담이 어떻고 이렇게 효력 파트에서 그리고 제3자란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 계약 효력 파트 얘기예요. 효력. 계약 총론이 5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이 발생되고 발생된 계약이 성립했다. 성립한 계약에 계약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이런 것이 있다. 물론 여기 이제 설명 안 드렸지만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또 이 4가지를 배워요. 여기서요. 그럼 계약 효력이 발생하고 또 언젠가 성립한 계약이 언젠가는 그냥 소멸할 거 아니에요. 계약의 소멸에는 어떤 것이 계약의 소멸인가? 결국은 계약 총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배우는 시험 문제나 파트는 딱 이 3파트예요. 계약의 성립된 계약의 효력, 언제 성립한 계약이 소멸하는 거. 계약 소멸. 계약 소멸 파트인데 잘 봐보세요. 계약을 소멸에는 용어 2가지가 나와요.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해제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해지가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자, 요거 많이 듣는 용어예요. 해지란 용어가 있는데, 비슷한 용어지만, 언제 쓰는 용어냐. 계약을 해지한다면 떨어지면 계약은 소멸하는 거예요. 해지한다면 떨어지면 계약은, 남은 계약은 소멸하는 거예요. 이 계약 소멸 방법인데, 해제는 어떤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지한다만 써야 되고, 같은 계약의 소멸이지만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지한다만 써야 되는 거야. 해지. 그럼 일시적 계약이란 말이 뭐냐? 일시적 계약은요, 어떤 계약이 딱 맺어지면 딱 한 번만 권리무가 생기는 거야. 뭐 계속적인 권리무가 생겼다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권리무가 생기면 다시는 안 생겨요.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부당 매매계약이. 그럼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 매도인 매수인에게 물건 인도할 의무. 내가 백화점 가서 코트 하나 샀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치렀어. 코트 넘겨받았어요. 그럼 끝난 거죠? 더 이상 다달이 발생 새로운 차근 재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이라는 얘기는 한번 계약이 성립해서 딱 한 번만 서로 권리가 발생해서 딱 한 번만 이행하면 더 이상 새로운 권리가 발생치 않는 계약. 어떤 계약이 그러냐?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에요.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근데 계속적 계약은요. 한번 계약 성립하면 1년이건 2년이 계속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돈을 빌려줬어요. 2년 빌려주기로 했어. 다달이 계속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3년 계약 맺고 임대계약 맺었어요. 다달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고용계약이 체결됐어. 그러니까 퇴사할 때까지. 고용계약 맺으면 한번 퇴사할 때까지 회사는 다달이 월급을 줄 의무. 근로자는 매일 와서 일을 해줄 의무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를 끝내려고 그래요. 계속적 관계. 그럼 우리는 계속적 계약에서 뭐 고용계약이다 이런 건 시험범위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야. 계약을 5년 계약 맺었는데 얘가 뭔가 잘못해.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요. 뭘 의무 위반해요. 야, 남은 계약 기간 해지한다. 이 계속적 계약을 끝낼 때는 해지한다. 일시적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지한다만 쓰는 거예요. 아주 말을 바꿉시다. 우리 시험범위 이거니까. 매매 계약은 해지한다만 쓰는 거고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해제는 일단 해제는 떨어지면 소고표가 있어요. 소고표가 있다래요. 소고표. 즉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부산 매매 계약을요 7월 1일 날 계약을 맺었어요. 7월 1일 날. 7월 1일 임야 매매를 맺었는데 중금 8월 1일 날 치르게 8월 1일 날. 잔금은 9월 1일 날 치르겠어요. 임야 10억에 사업 팔기로 하자. 근데 중금을 안 치러 얘가 8월 1일 날 몇 번 채고해서 빨리 계약서 중금 지급해달라.
몇 번을 최고해도 끝까지 중도 못 치르는 거야. 속속은 안 되겠어요. 이 매매계약 오늘부로 해제한다. 해제한단 말이 8월 15일 날 해제한다면 떨어졌어요. 매도인 입에서. 그러면 이 계약은 어디로 돌아가냐? 계약 매진 7월 1일로 돌아가서 다 없어졌던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해제한 날로부터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매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야. 해제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그럼 결국 해제 해지는요, 뭔가 계약 위반이야. 뭘 잘못한 거예요. 뭘 계약 위반해서 뭘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계약을 일방적으로 상대방 의견 필요 없어요. 내가 해제한다. 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 상대방이 중도금 안 치르니까, 상대방이 월세를 안 내니까 2기, 3기 차임이 계속 연체돼요. 남은 임대계약 해제한다. 나 7월 1일 매진 계약 오늘부로 매매 해제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말이 떨어지면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거야. 즉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럼 근데 그 해제 사유는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계약 위반이겠지. 계약 위반 사유겠죠. 계약 매도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런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해제한다. 그럼 7월 1일로 돌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소호표가 있어요. 그런데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이 소멸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소급표가 없어요. 만약에 임대 계약을요, 3월 1일 날 계약을 맺었어. 3월 1일 날. 근데 우리 민법 보면요, 창고건 공장이건 뭐 주택이건, 주택도 반전세라 그러잖아요. 월세가 맺었는데 2기 두 달 차임이 연체되면 남은 계약 기간 건물주가 해지할 수 있어요. 2기 차임이 연체되면 상가는 3기예요. 이단 배울 거예요. 3월 1일 계약 맺었는데 6월 1일까지 한 번도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속속 안 되겠어요. 계약은 2년 계약 맺었는데 6월 2일 날 오늘부로 남은 임대 계약 해지한다. 해지한다면 떨어지면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상관 어쩔 수 없고 오늘부터 6월 2일부터는 계약 소멸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장래에서만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표가 없어요. 해지는. 그 다음에 해제는 뭐가 있냐? 해제는 계약 매진에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다 계약 소멸하는 거예요. 일리 돌아가서. 해제 안 하면 떨어진다는 8월 20일이지만 이날부터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 소표가 있고. 해제는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원상회복. 그러면 해제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이 있다면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해제되기 전까지 내가 받은 것은 돌려주고 내가 준 것은 돌려줘요. 원상회복. 그런데 해지에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고용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얘가 내가 사람 썼는데 맨날 지각이고 결근이고 근무 태만이야. 뭐 영업 나와서 맨날 사우나 갔다 와요. 당구 치고 와요. 몇 번이 이게 이제 접합이 됐어. 오늘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임대계약 맺었는데 한 번도 월세를 안 내.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면 떨어지면 해지는 뭐가 없냐? 원상회복이 없어요. 이건. 그럼 네 지금 받은 월급 다 토해내. 너 6개월치 월급 다 내놔. 임대인이 해지했다고 받은 월세 3개월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근로계약 해지했다고 받은 월급 다 토해내다. 임대계를 해지했다고 해서 지금 받은 월세 다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원상회복이란 말이 없어요. 원상회복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만 그리고 나서 이걸 위반하면 그것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만 보세요. 해제건 해지건 어떤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법정해제라 불러. 법정해제. 법정해지라 불러요. 이게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법조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 사유가 다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법정해제 법률에 사유가 규정돼 있어요. 근데 법률 사유가 다 뭐냐? 이것들이 다 뭐냐면 법정해제건 뭔가 계약을 위반한 거야.
계약하면 뭔가 계약 위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라 불러요. 계약 위반하는 걸.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걸 원인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법정 해제, 법정 해제 사유가 다 있어요, 이게. 응?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법에 딱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유는 다 이거예요. 특징은 이거예요, 이거. 이 다음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해제는 약정 해제라는 게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지, 약정 해지.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미리 약정한 거예요. 미리. 법에는 법률에는 이런 파기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계약 맺을 때부터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기로 하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기로 하자. 이 합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항상 예를 들어야 돼요. 매매 계약. 여기서 약정 해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임대 계약을 맺건, 임대 계약은 이거죠. 해지잖아요. 임대 계약을 맺건, 매매 계약을 맺건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약정 해제권이 보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요. 이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 그걸 약정 해제라 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법에는 규정 없지만, 자, 부동산 매매 계약 맺으면서 관행 관례에 따라서 3억짜리 매매 계약 맺으면서 약 10%, 3천만 원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법에 쓴 적 없어요. 자, 계약 걸고 와서 딱 하룻밤 자고 나서 매도인이 만변했어. 딴 사람이 5억 주겠대. 어제 3억에 계약 맺었는데. 그럼 어떻게 전화 걸어서 저기요, 나 어제 맺은 계약 해제합니다. 뭐 하면서? 100을 상환하면서. 매도인이 아무 계약 위반 아니에요. 매수인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매도인은요, 받은 금액의 100만 상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잖아요. 계약 건 매수인은요, 계약금만 포기하면. 그러니까 이틀 만에 나 계약 포기하려고 그래요. 계약은 포기하면서 해제합니다. 할 수 있잖아.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계약금,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는 100을 상환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약정해제다 부르는 거예요.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 이걸 포기하면서. 임대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창고 임대가 맺었는데 아직 뭐 한 달 뒤에 뭐 얼마 내고 월세 얼마 내고 들어와서 뭐 2년간 쓰기로 했는데 계약금 100만 원 걸고 왔어요. 근데 더 좋은 건물이 나타났어. 그러면 며칠 만에 저기요, 나 며칠 맺은 계약, 계약금 포기하면서 해제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계약금 포기하고 100 싸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걸 약정해제, 약정해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 이렇게 보면 돼. 법정해제는 법률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걸 원인으로 일방적으로 해제해버리는 거.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를 약정해제라 부르는 거, 이렇게요. 이런 얘기들이 여기 쭉 나온 얘기들인데 여기서 굉장히 자세히 배워요. 이걸요.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제한단 말.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걸 해제한다. 법정 해제가 있고 약정 해제가 있는데 약정 해제는 계약금 포기하면서 100을 상환하면서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걸 약정 해제라 부르고, 뭐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중도금을 안 치러요. 약속한 잔금을 안 치러요. 그래서 계약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라 부르는 거예요.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자, 요것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런 용어들이 이 다음에 상세히 이제 뭐 해제, 성질, 뭐 다른 구별 개념, 뭐 비교 이런 것들 다 볼 거예요. 이런 것들요. 여기 굉장히 양도 많고 사진한테 중요한 파트 이렇게요. 이 파트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해제라는 파트.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